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리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했고 일종의 가짜 위성인 모사체를 분리해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기 직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단계에서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은 실패했지만 비약적인 우주과학 기술 발전을 선보이며 이를 지켜봤던 전 세계를 깜짝 놀래켰는데요. 미국 CNN 방송에서는 누리호는 한국 최초의 자체 개발 로켓으로 미래 인공위성과 임무 등 다양한 과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번 임무가 성공적이었다면 한국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 전했는데요.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위성 정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이 자체 발사체를 보유하는 것은 한국이 첩보 위성을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에 다시 시험 발사에 도전하게 되며 앞으로 2027년까지 4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오늘 발사 결과를 볼 때 한국이 자체 위성을 발사해 운용하는 능력을 얻게 될 시기는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기보다는 90%의 성공에 가까웠던 누리호 시험 발사 결과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은 우리가 군사적 측면에서 누리호 발사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강력한 전력을 들여다보려 하는데요. 누리호가 앞으로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국들의 동향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음은 물론 중국의 강력한 항모 전란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이것을 대규모로 배치해 운용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협정의 폐기 덕분에 우리는 누리호를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날아가 지구 반대편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타격 체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누리호 발사체를 통해 한국이 적들을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대함탄도미사일 ASBM에 대해 알아보고 누리호를 ICBM으로 만들 경우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거리 10,000km의 ICBM으로 변신할 수 있는 누리호 발사체.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더미 위성을 싣고 발사되었지만 차후 발사할 때부터는 국내에서 개발된 다목적 위성들을 싣고 이를 순차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기되면서 우주 개발용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누리호는 2단에서 3단의 고체 연료 로켓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사용된 기술은 그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호 또한 운용 방식을 약간만 바꾸면 얼마든지 ICBM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번에 검증된 누리호 발사체의 성능은 1960년대 미국의 주력 ICBM이었던 타이탄1이 가진 성능과 대등할 정도였기 때문에 사거리가 무려 10,000km에 이르는 강력한 ICBM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료를 바꿔주면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고성능의 액체 연료를 사용했지만 액체 연료는 부식성과 독성이 높아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1일 누리호의 발사 생중계 영상을 오후 3시쯤부터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저장성 고체 연료로 대신할 경우 긴 대기시간 없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기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적국에게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ICBM이 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누리호 발사체는 전장 47.2m에 직경 3.5m, 중량이 200톤에 달하며 1.5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에 막강한 ICBM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거리를 가진 ICBM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할 일도 없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 일본의 경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에는 우리가 주변국들 외에 멀리 떨어진 다른 국가와도 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지금은 사거리가 5,500km를 넘어서는 ICBM까지 써서 타격할 만한 적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누리호 발사체가 군사적 측면에 있어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리는 위성으로 대함탄도미사일 ASBM을 정밀 유도한다. 우리 한국에게 있어 지금 당장 북한과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거대한 항모 전단을 구성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중국 해군은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의 서해뿐만이 아니라 동해로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만약 그들이 한반도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동해에서는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을 띄워 공격하고 서해 쪽에서는 공군 전투기들을 날려 양방향에서 쌈싸먹기 공격을 감행하려 들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물량으로 압도하며 서쪽에서 날아오는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에 동해 쪽에서 공격해오는 중국 해군 함대에 맞서 우리 해군 전력을 출동시켜야 하겠지만 물량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들을 제압하기는 너무 버거울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우리 해군은 세계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막강한 해군이 될 것이라 하지만 이 당시 중국의 해군은 400척 이상의 함정에 4-5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할 것이라 하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때 중국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중국 함대를 깨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중 연합 함대를 견제하기 위해 사거리 1300km 이상의 둥펑 21D와 사거리 3000km의 둥펑 26이라는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을 만들었죠. 하지만 종말 속도가 마 10 이상에 이르는 엄청나게 빠른 탄도미사일로 제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미사일 외에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2009년 12월 광학 정찰 위성 야오간 7호를 시작으로 하여 합성 개구 레이더 사르를 탑재하고 있는 위성 야오간 8호, 해양 감시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위성 야오간 9호, 그리고 야오간 16호 등의 여러 위성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이 위성들은 모두가 저궤도 위성으로 중국이 멋대로 설정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사이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올 경우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띄워 올린 것이었습니다. 둥펑 21D나 둥펑 26 ASBM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고성능 관성 항법 장치로 표적의 미래 예상 위치 상공까지 유도된 다음 탄두에 탑재된 능동 레이더 시커로 미 해군의 항모를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자세 제어 로켓으로 낙하 코스를 수정해가며 낙하하는 기동탄도 재도립체 MARV 기술을 사용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향해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같은 전략은 중국 항모 전단에 맞서 우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벌써 강력한 현무2 탄도미사일 기반으로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무2C의 사정거리가 800km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동중국해, 황해, 남해로부터 중국의 항모 전단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국판 A2AD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동해로 들어와 자국 공군기들과 협공을 펼칠 때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무2 기반의 ASBM은 중국의 야오닝 항공모함과 산둥 항공모함 전단에게 있어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듯한데요. 다만 이에 필요한 것 중 아직 우리 군이 갖추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인공위성, 무인정찰기 등의 감시 정찰 수단과 위성 항법 시스템 등입니다. ASBM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해상 감시 레이더, 위성 항법 장비 등의 정찰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한국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 전력조차 아직 주한미군의 GPS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리호 발사체가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군사 위성을 여러 띄워올려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미국의 도움이 충분치 않을 때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능력이 한층 올라갈 듯 보이는데요. 앞선 누리호 발사체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켜주면 물론 대함 탄도미사일 ASBM 전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1일 누리호를 발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를 기획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개발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것이 구축되면 전쟁이나 재해 상황이 닥칠 시에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기존 위성항법 관련 서비스에 고도화 및 새로운 응용 분야로의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진행될 경우 이 KPS는 2035년까지 구축될 것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은 항법 위성 7기를 띄워 올리고 지상국을 운영할 것이라 하는데요. 이 같은 체계가 완성된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함대 전력을 상대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현무2는 위력적인 성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17년 정계 인사들의 참가나 이뤄진 현무2C 시험 발사에서는 해상에 떠있는 작은 점 표적을 완벽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ASBM으로의 개량을 위한 탄도탄용 탐색기 또한 개발 중이기에 이를 장착하면 현무2를 충분히 ASBM으로 개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현무2는 특히 이스칸데르나 토폴-M, 야르스 등 괴물급 탄도미사일들과 같은 기동 성능을 가졌는데요. 이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나라의 군 전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행 궤도라고 합니다. 현무2의 발사 장면을 보면 스커드 미사일과는 달리 이스칸데르처럼 발사 후 수평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비행 방향을 확 꺾어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무2는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북한의 KN-23을 능가하는 수준의 풀업 기동과 회피 기동을 할 수 있으며 정점이 45km에서 50km밖에 안 되는 낮은 고도에서도 A형을 기준으로 할 때 300km의 사거리가 나온다고 하기에 중국의 항모 전단이라 해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호 발사체는 많은 개발 비용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을 양분으로 삼아 드디어 성공에 크게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 전장은 더더욱 우주에 배치되는 위성이나 무기 체계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주 공간 자체가 전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또한 우주 발사체 개발과 그 외 다른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발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1일 너무나도 믿음직한 모습으로 큰 발전을 보여준 누리호 발사체는 머지않아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우리 한국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300만 개나 되는 부품이 모두 제때 제대로 작동해야 21일 같은 누리호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 이 같은 성과를 보여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